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선, 행간뷰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주택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주거를 어떻게 설계했는가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제도보다 그 제도를 가능하게 한 바탕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권에서 싱가포르의 모델은 흔히 두 가지로 소비됩니다. 한쪽은 징벌적 과세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주거권 강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레임만 충돌하다 보면 정작 더 중요한 질문은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싱가포르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제도는 어떤 조건 위에서 작동하는가입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형성 과정을 봐야 합니다. 제도는 결과만 떼어와서 붙인다고 작동하지 않습니다. 해법을 가져오기 전에 그 해법이 자라난 토양과 조건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주거체계의 출발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HDB는 1960년에 설립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완성된 모습만 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매우 오래전에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된 도시국가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독립 이전의 싱가포르는 인구의 70% 이상이 판자촌에 살던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깨끗한 도시 이미지만 보면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에는 주거 불안이 국가적 위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큰 결정을 내립니다. 토지와 주택을 시장의 보조 영역이 아니라 국가 설계의 핵심 영역으로 본 것입니다. 이 판단이 이후 모든 제도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조치는 토지 수용 권한을 국가가 선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공급의 바닥이 되는 토지를 먼저 장악해야 주거 시스템 전체를 설계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한국과는 출발선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1966년 토지수용법은 이 판단을 제도화한 결정적 장치였습니다. 법을 통해 토지 확보의 기반을 만들었고 이후 공공주택 공급 체계는 훨씬 강한 실행력을 갖게 됩니다. 결국 제도는 의지가 아니라 법과 권한의 형태로 굳어졌습니다. 그 결과 싱가포르는 국조의 약 90%를 국유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국가가 공급 구조를 사실상 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집값과 공급 문제를 시장 뒤에서 조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에서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택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주택은 개인 자산 축적의 수단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핵심 인프라로 정의됐습니다. 말하자면 집은 재산이기 전에 국가 시스템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볼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나라가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전제를 먼저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높은 자가 보유율이나 공공주택 체계는 그 전제 위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이제 그 결과를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싱가포르의 성과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토지, 공급, 재정, 시간이라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는 숫자도 단순 성과가 아니라 설계의 결과로 읽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싱가포르의 자가 보유율은 90.8%입니다. 이 수치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숫자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 숫자를 만든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 주목할 부분은 이 가운데 약 80%가 HDB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높은 자가 보유율이 민간 중심 자가 시장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공공이 설계한 주택 시스템 안에서 형성됐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시스템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대부분 99년 임대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겉으로는 소유처럼 보이지만 그 바탕은 국가가 토지를 장기 임대하는 체계입니다. 여기서부터 한국의 절대적 소유 개념과는 차이가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가격입니다. 이 주택의 분양가는 시장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통제합니다. 즉, 공급뿐 아니라 가격 형성에도 공공이 깊게 개입하는 구조입니다. 그 위에 투기 억제 장치가 얹힙니다. 대표적인 것이 추가 구매자 인지세, 즉 다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세금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세금도 공급 체계가 받쳐주지 않으면 혼자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가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보유 비용이 아니라 명확한 수요 억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다음 단계로 갈수록 더 높아집니다.
세 번째 주택 취득에는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많이 보유할수록 더 무겁게 부담시키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싱가포르는 다주택 수요를 정책적으로 관리합니다. 외국인에게는 최대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외부 투자 자본이 주택 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강하게 막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강한 세금도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규제 강도만 보지만 사실 이 시스템에는 분명한 비용이 따릅니다. 강한 규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도 함께 존재합니다. 즉 싱가포르 모델은 세금만이 아니라 돈이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HDB의 운영 적자는 매년 싱가포르 정부 예산의 약 2%로 보전됩니다. 이 말은 집값을 낮추는 일이 시장에 맡겨진 자연현상이 아니라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정치적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공공주택은 의지보다 예산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재정이 주거시장에 직접 개입합니다. 집값을 낮게 유지하는 대가를 정부가 예산으로 떠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핵심은 세금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전제가 다릅니다. 많은 논쟁이 여기서 출발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이 부분이 자주 생략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조건을 싱가포르와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한국의 국유지 비중은 전체 토지의 25% 안팎입니다. 싱가포르의 90%와 비교하면 출발선부터 전혀 다릅니다. 토지를 국가가 통제하는 정도가 다르다면 공급을 설계하는 방식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도 전체 주택의 약 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공공이 실질적 대안공급자로 기능하는 비중이 아직 제한적입니다. 이 점 역시 싱가포르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한국의 자가 보유율은 61.4% 수준입니다. 숫자 자체도 싱가포르와 차이가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자가가 어떤 공급 구조 위에서 형성됐는가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은 민간 중심이라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주택 공급은 주로 민간이 담당해 왔습니다. 즉 집을 짓고 시장을 형성한 주된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민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싱가포르처럼 공공이 공급을 장악한 구조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동안 한국의 공공은 공급자라기보다 규제자 역할에 머문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공공 공급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장 전체를 설계할 정도의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더 선명해집니다. 한국은 왜 싱가포르의 결과만 보게 되었는가입니다. 지금 한국 정치권은 싱가포르 모델의 구조보다 세율과 임대기간 같은 결과물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언제나 전제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전제를 무시한 결과의 모방은 제도를 닮아 보여도 작동 방식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세금이 아니라 전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싱가포르 시스템이 움직이는 힘은 세율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국가가 공급 구조를 장악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논쟁의 초점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싱가포르 시스템이 작동하는 이유는 국가가 공급 측면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토지 확보, 주택 공급, 가격 통제, 재정 투입이 한 체계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세금이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싱가포르는 퇴로를 막기 전에 출구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다주택 투기를 막기 전에 합리적 가격의 공공주택이라는 대안을 대량으로 공급해둔 것입니다. 바로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같은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실수요자에게 닿는 경로는 결국 여전히 가격입니다. 즉 대안 공급 없이 세금만 강화하면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공공주택 공급이 충분히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세금만 강화하면 시장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거래는 줄고 심리는 얼어붙을 수 있지만 가격이 구조적으로 내려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급 없는 규제는 자주 한계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전제가 나옵니다. 싱가포르 모델의 또 다른 핵심은 국가의 재정 의지입니다. 공공이 집값을 낮추겠다면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먼저 답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의 적자 부전은 일시적인 정치적 처방이 아니라 국가의 구조적 약속입니다. 즉, 선거용 메시지가 아니라 국가 운영 원리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세 번째 전제는 시간입니다. 싱가포르가 지금의 주거 체계를 갖추는 데는 무려 60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단기 정책이 아니라 세대 단위 설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60년의 축적을 한 번의 정책 선언으로 압축하려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겉으로는 제도를 가져온 것 같아도 실제로는 외피만 남고 내부는 비게 됩니다. 제도를 수입할 때 가장 먼저 빠지는 것이 바로 조건입니다. 한국에서 집은 오래전부터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집은 생애자산 설계의 핵심이고 노후 안정의 중요한 수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주택 정책은 단순 공급 정책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 문제와 연결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충분한 공적 노후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이 사실상 대체 안전망 역할을 맡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을 둘러싼 심리는 단순한 투자 심리가 아니라 생존 심리와도 연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금만으로 사람의 행동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불안이 깊을수록 제도는 먼저 신뢰를 획득해야 합니다. 즉, 사람들이 공공이 제공하는 집과 시스템을 믿을 수 있어야 시장 행동도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논쟁에서 빠진 핵심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토지는 어디서 나오는가? 둘째, 재정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조달할 것인가? 셋째, 민간 중심 시장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입니다. 이 질문 없이 싱가포르를 말하면 사실상 정답만 외우고 문제는 읽지 않는 셈입니다. 결국 한국이 배워야 할 것은 싱가포르의 답이 아닙니다. 그 답을 만들었던 질문입니다. 세율과 형식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조건 안에서 국가의 책임 범위와 재정 약속,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다시 설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행간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